네. 자, 2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24페이지의 수행과제부터 이제 할 차례인데요.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여 질문에 답을 해보시오. 그랬습니다. 한번 요거 다 알아야 되니까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이 6가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아까 작성해 놓은 거 있으시면 그걸 열어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작성 해 놓은 거 있으면 조회 눌러서 이제 마지막까지 반영되도록 해 놓으시고, 자, 1번 질문, 동그라미 1번.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그럼 이 부가세 신고서에서 과세 표준이 얼마인가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숫자를 읽어야 되느냐? 여기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란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합계 있죠. 예. 그 합계의 9번에 있는 요 금액이 과세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110,150이다. 그 옆에 225페이지하고 한번 같이 봐 주십시오. 225페이지에서도 동그라미 1번 과세 표준은 9번 난에 110,150,000이다. 네, 우리가 작성한 거하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질문에서 보면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매출세액은 그 바로 옆에 있는 가번입니다. 과세표준 옆에 있는 세액이 매출세액이에요. 11,015,000. 그 다음에 요 매출세액은 특별히 위에다가 따로 이렇게 매출세라고 따로 뽑아놨어요. 요 위에다가 매출세, 요거. 이거 매출세액이에요. 이것과 같은 겁니다. 요 가번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 동그라미 3번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입세액란이 그 밑에 있는 게 매입세액이죠. 알고 계시죠? 공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뺀 것입니다. 뺀 거니까 여기 차감계가 되죠. 차감계. 17번에 있는 나번이에요. 요거 5,480,00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다 따로 빼놨어요. 예, 여기 매입세라고 뽑아놨어요. 이 매입세가 위에 있는 매입세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차가감 납부세액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여기에 있습니다. 차가감 납부할 세액. 예, 그래서 여기에는 27번 번호로 항목 번호로 27번에 있는 요 금액인데요. 이 차가감 납부할 세액도 굉장히 중요한 세액 숫자예요. 그래서 위에다 뽑아놨습니다. 뭐라고 뽑아놨냐면은 차감세라고 뽑아놨어요. 차감세,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줄여놓은 말이에요. 차감세. 그 다음에 5번에 보시게 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이제 그 차감세 바로 위에 있었던 거죠, 여기. 예. 16번에 요 세액란에 있는 거. 요거죠. 2,535,000 이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고정자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11번에 매입세액이니까 요 세액란에 있는 거 2,620,000이다. 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들어있는 항목, 그 다음에 밑에 매입세액에 들어있는 항목, 맨 마지막에 차가감 납부세액 등 그래서 중요한 뭐 여기 항목 전부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거 하여튼 이 부가세 신고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그리고 이제 정리분계 하실 때는 요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분계에 필요한 숫자는 위에다 딱 뽑아놨어요. 매출세. 매출세가 우리가 부가가치세 애수금이에요. 부가세 애수금. 응? 이게 부가세 애수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매입세. 예,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그 다음에 요 차감세가 양수로 되어 있으면 미지급 세금입니다. 이게. 만약에 차감세가 음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수금입니다. 음수로 되어 있을 때는 미수금이고 지금과 같이 양수로 되어 있을 때는 미지급 세금. 아까 정리분계 우리 정리했잖아요.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는 미지급 세금. 환급받아야 될 세액일 경우는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정리분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요 조회를 하면은 상단에 정리할 수 있도록 딱 숫자 3개를 빼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볼 줄 알면 되겠고요. 그 밑에 수행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제2기 예정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라 이거예요. 이 회계 처리가 바로 정리분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리분계는 2기 예정의 과세기간 종료일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9월 30일자 일반전표해야 돼. 왜 부가가치세 정리인데 왜 매입매출전표에 하지 않지? 부가가치세 정리분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매출전표라는 건 그 거래의 유형부터 우리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매입도 아니고 매출도 아닙니다. 회계 처리만 하면 돼요. 부가세 신고서하고 관련성이 없고 회계 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매출 유형, 매입 유형을 따질 필요가 없는 이런 회계 처리 사항은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30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정리분계를 하겠습니다. 아까 배운 그 내용대로. 그런데 보니까 거래처를 하나 등록하라 그랬네요. 이 거래처를 등록해야 아까 이제 우리가 정리분계할 때 미지급세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부채에는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돼. 세무서가 지금 거래처 등록이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 가가지고 이 용산세무서에 대한 뭐 사업자 등록증을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그냥 상호만 만들 거예요. 상호만. 자, 그러면 전체 메뉴 가가지고 거래처 등록에서 요거는 상호만 넣으면 되니까 일부러 전표 입력 단계에서 거래처 등록하는 걸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거래처 등록 여기서 하지 않고 전표 입력 단계에서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할 겸 간단하니까 이거는 상호만 넣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오랜만에 가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9월 30일로 해주시고 9월 30일로 해주시고 자, 차변에 부가세 애수금 차변에 와야죠. 네, 그래서 차변에다가 부가로 입력을 해서 코드를 부가로 해보면 위에가 135번이 자산 부가세 대급금이고 255번이 부채 부가세 애수금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애수금에다 엔터 하시고 이거는 거래처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적요 코드는 여기 보면은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라고 하는 적요가 있을 거예요. 1번. 이거 쓰면 됩니다.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하는 분계라는 얘기입니다. 자, 차변에 있는 금액은 복사에다 쓰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부가세 신고서 창을 닫지 않으셨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네, 여기에 매출세액 마우스로 클릭하면 커서가 안에 들어가죠. 예, 컨트롤 C. 컨트롤 C가 복사예요. 그래가지고 일반 전표에 와가지고 일반 전표 탭을 눌러서 차변에다가 컨트롤 V 하면 돼요. 이건 뭐 숫자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11,015,000 기억했다가 여기다 입력해도 됩니다만은 숫자가 뒤에 뭐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요 복사해서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줄은 4번 대변 9분에다가 4 하시고, 여기는 이제 부가세 대급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예, 부가 검색해가지고 135번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에서는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 적요에다가 밑에 그 적요 번호를 보게 되면은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라는 적요가 7번에 있어요. 7번 해줘도 되고 위에 거 그렇지 7번 해줘야지. 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그 다음에 이제 대변 금액도 복사를 해옵니다. 여기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매입세가 대급금이잖아요. 그래서 매입세 이거 클릭하고 컨트롤 C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와서 컨트롤 V 이제 붙여넣기죠. 그러면 5,480,000.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납부할 세액은 대변 미지급 세금이죠. 예, 미지. 자, 미지급 금 바로 밑에 미지급 세금이 있습니다. 예, 261번. 자,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하고 와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전표 입력 단계에서 거래처를 등록할 때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이제 분계를 밑에서 하니까 밑에 거래처란에서 하면 되고, 우리 일반 전표는 분계가 위에서 일어나니까 위에 있는 거래처란에서 하는 거예요. 자, 거래처 코드란에서 우리 숫자 키패드에 보면 키보드에 여기 플러스 키 있죠. 요걸 툭 쳐요. 예, 툭 치면 코드가 00000 임시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무슨 세무서죠? 예, 용산 세무서 입력합니다. 예, 용산 세무서. 그리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그 풀이에서 봤던 그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코드를 제대로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거래처 코드 4002번을 쓰라고 그랬네요. 4002.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래처 명으로 넘어왔죠. 여기서 이제 지금처럼 용산세무서에 대한 뭐 사업자 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는 그냥 이걸로 끝날 때는 그냥 등록. 그런데 용산세무서에 대한 다른 정보를 주었어요. 뭐 주소도 넣어야 되고 사업자 번호도 넣어야 되고 이렇다면은 수정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또 하나 나타나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어요. 이게 끝이야. 그러면 그냥 등록으로 끝냅니다. 자, 그러면 코드가 4002번으로 용산세무서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거래처 등록 그 메뉴에 가보면은 4002번에 용산세무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전표 입력하면서 약식으로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 코드에서 플러스 키 누르면 0000 이렇게 만들어지면 뒤에다가 상호 넣고 엔터 치면 팝업 창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코드 제대로 만들어 주고 엔터 치고 상호로 커서 내려오면 수정 눌러서 사업자 번호 나머지 사항들 다 입력하고 거기서 등록하시면 된다. 자, 적요는 그 8번 적요가 맞겠네요. 8번. 부가세 미지급 계상. 미지급 세금이죠. 네. 자, 금액은 복사하여 오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여기 차감세가 납부할 세액이죠. 차감세 클릭하고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와서 컨트롤 V. 근데 차감세를 복사 안 하고도 해결이 되죠. 밑에
저거 입력하기 전에 밑에 빨간 글씨로 차액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차액과 저 금액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빨간 글씨로 된 숫자 보고 바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정리분계. FAT 1급 시험에서는 단골로 나옵니다. 이거는 안 빼먹고 매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그 밑에 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해볼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 이게 나오면 그래도 조금 복잡한 거고 그 밑에 게 나오면 아주 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그 밑에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9월 30일 날 부가세 정리분계입니다. 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이런 게. 그런데 어떤 때는 10월 25일 날 용산세무서에 요 553만 5천 원을 계좌 이체시켰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월 25일 날은 이 미지급세금 거래처 용산세무서가 차변에 와야죠. 9월 30일 날 대변에 부채 증가를 시켰으니까 계좌이체 시켰으니까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차변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은 이제 보통예금.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문제 보세요. 10월 25일 날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네. 문제가 이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뭐 더 좋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 금액 우리가 복사가 된 상태죠. 네, 이 숫자. 자, 날짜를 10월 25일로 바꿔보세요. 10월 25일. 일반 좌표에다 입력합니다. 납부하는 것도. 자, 차변에 3번 차변. 미지급세금 261. 거래처 4002번 용산세무서였죠. 네. 적요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죠. 네, 여기다가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은 아까 그 금액 컨트롤 V 5,535,000. 자, 내려와서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 신한은행 코드가 신한은행 보통이 되고요.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에요. 5,535,000. 예, 납부에 대한 거는 차변이 미지급세금. 그리고 거래처는 세무서, 거래처 코드 넣어주고 대변은 보통예금. 은행 코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더 쉽죠. 이게 나오고. 둘 중에 하나는 계속 출제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225페이지에 풀이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세요. 우리 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까지요. 자, 이렇게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해서 이걸 해라, 저걸 정리분계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는 다음에 채점은 뭘로 하느냐? 이런 문제를 내 가지고 채점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채점하고자 나온 문제는 잽싸게 찾아가지고 빨리 답을 기입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건 2점, 어떤 건 1점, 어떤 건 3점 이렇게 배점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채점하기 위해서 점수를 여러분이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답을 적는 거니까 정확히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전자로 발행된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는 얼마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해서 하라. 실제 시험에서도 뭘 조회하라고 다 알려줍니다. 네,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열어놨으니까 여기 가서 여러분 다 볼 줄 알죠?
예정신고 시 그러니까 7월부터 9월이고 전자로 발행한 그럼 발행이니까 매출이고 예,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110,000,000 이거죠. 이거. 전자난의 합계 소개 이걸 답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다음에 요거 앞에서도 해봤으니까 이것도 절반만 해봅시다. 자, 3번 해볼까요? 메인 매출장 조회. 요건 한 번도 안 해봤죠, 우리. 예, 메인 매출장 조회. 자, 메인 매출장 조회는요, 뭘 할 때 쓰는 거냐면, 우리가 메인 매출점표 입력할 때 유형 선택했죠. 10일, 뭐 13, 50일, 53, 54 이런 유형. 유형별로 조회하려면 메인 매출장 가야 돼요. 자,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메인 매출장에 54 불공 매입, 불공 사유별로 공급가액 금액을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요거는 사실 메인 매출장 안 가고 불공제 매입세 현황이라고 여기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여기 있는 거 매입세 불공제 내역. 그러니까 어떤 장부를 보라고 했으면 뭐 그 장부를 봐도 됩니다만은 사실 요 문제라면은 여기가 더 쉬워요. 여기서 보는 게 여기가 더 보기 좋게 딱 나와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서는 메인 매출장에서 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걸 우리 메인 매출장 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니까 메인 매출장 가보겠습니다. 네. 자, 기간에 지금 커서가 와 있죠. 7월부터 9월로 해야 되죠. 2기 예정이니까. 기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과세기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2기 예정이다. 그러면 7월부터 9월로 조회해야 되고 2기 확정이다. 그러면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해야 되죠. 예, 여러분 과세기간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구분을 해주는데 목록 단추를 눌러보세요. 구분에는 매출, 매입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54번 불공은 매입에 해당되는 거니까 매입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제 과세 유형으로 커서가 넘어왔죠. 예, 여기 보면 매입의 유형이 쫙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매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중에 54번 불공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54번 불공. 그리고 불공제 사유에서는 전체를 다 봐야 되겠죠. 엔터를 치면은 우리가 두 건이 있었어요.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 여기 황태자 펜시에서 액자 산 거하고 믿음자동차의 그랜저 산 거 이 두 건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에 대한 공급가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랜저죠. 공급가액 요거 2,500만 원. 그게 답이 되고요. 접대비 관련된 거에 공급가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접대비 관련된 게 요거 황태자 펜시 요거 접대비죠. 예. 35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겠네요. 네, 메인 매출장 조회에 관해서도 이제 뒤에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거 풀 때 또 지시가 나오니까요. 네, 복잡해 보이지만 기간 입력해주고 구분해주고 과세 유형 선택해주면 딱 나옵니다. 보실 줄 알겠죠? 다음 5번 재무상태표 조회하라. 9월 말 용산세무서에 미지급 세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자, 재무상태표를 가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지급 세금의 잔액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용산세무서 건지 강남세무서 건지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무상태표에 거래처는 표시하지 않거든요. 네, 한번 가볼까요? 재무상태표 결산 쪽에 있습니다. 결산 박스에 9월 말 거니까 9월로 조회하면 9월 말까지 9월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집니다. 네, 미지급 세금이라는 것은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동부채 쪽에 내려가 보시면 미지급 세금이 여기 있습니다. 5,535,00.
거래처는 알 수 없죠. 근데 여기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어요. 이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하면 계정별 원장이 보입니다. 계정별 원장에 9월 30일 날 발생한 금액인데 다행히 여기에 전표의 그 거래처를 우리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 금액 전부가 용산세무서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정별 재무상태표만 봐가지고는 이 금액이 전부 용산세무서 거라는 걸 확정 지을 수 없어요. 다른 장부를 좀 더 가봐야 돼요. 거래처 원장을 가거나 계정별 원장에서도 거래처란에 하나의 거래처로 해서 요 금액이 있으면 이건 용산세무서 것이 확실하죠. 자, 이렇게 이런 문제를 장부를 빨리 조회하셔가지고 답을 빨리 기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일단은 이 31패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회사 코드 1400번으로 일반 전표 입력하는 요령, 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요령을 공부했고요.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그리고 평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 등을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자, 이제 제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5장에서는 결산 처리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공부할 거예요. 결산 처리. 3일 패션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결산은 말이죠. 결산 분계를 의미하는 거죠. 결산 분계가 끝나면 장부 마감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메뉴를 쓰기 한번 눌러야 되겠습니다만은 장부를 마감하고 재무제표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산의 핵심은 제1절에 있는 결산 분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23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이 결산 처리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이제 재고조사를 하죠. 재고조사. 그래서 장부에 있는 재고하고 실제 재고가 일치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장부는 그야말로 로스가 하나도 없을 때 딱, 장부는 입고 다 잡고 출고, 판매된 것만 출고로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다 보면 지게차로 운반하다가 떨어뜨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액체로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증발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옷 같은 거야 뭐 부패가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식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온도 관리 잘못해가지고 부패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고조사라는 게 꼭 필요하죠. 재고조사해서 장부하고 차이 나는 것들을 다 비용 처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고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딸은 뭐예요? 거기에 관련된 정리분계들을 해줘야죠.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물량이 부족해졌다. 그러면 재고자산 감모손실,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관리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럼 매출원가에 포함해야 되니까 별도의 분계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를 만듭니다. 결산 전 시산표 만들고, 그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결산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부를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산을 준비한다 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결산 분계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장부를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 준비라는 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결산 분계라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장부 마감을 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이제 우리가 결산이 정리가 되고요.
우리가 결산의 의미는 아마 제가 이론 공부할 때 결산의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꽤 길게 설명을 합니다. 결산의 절차. 그래서 이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는 결산의 절차는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요 가운데 있는 요 내용입니다. 수동 결산사항, 자동 결산사항을 구분해 가지고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을 해 주는 거고요.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메뉴가 있어요. 거기다가 자료를 입력해 가지고 자동으로 분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결산을 준비해 보겠는데 우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정자산 등록은 그동안 전표 입력하면서 몇 가지를 했었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하는 전표 입력하면서 컴퓨터 고정자산 등록했고요. 승용차를 구입하는 전표에서 승용차 고정자산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고정자산 등록을 했다면 기말에 추가 등록을 할 게 없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전표 작성할 때 고정자산 등록을 하지 않은 거라든가 아니면 고정자산 등록을 단기 거는 전부 다 했는데 우리 회사가 더전 프로그램을 단기부터 2013년도부터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단기에 취득한 것은 전표 입력할 때 고정자산 등록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취득한 것은 아직 입력이 안 돼 있겠죠. 기초정보관리에서 고정자산 등록은 우리가 별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빠진 게 있으면 결산 때 고정자산 등록을 다 해놓습니다.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자동 결산할 때 결산 자료 입력할 때 그 감가상각비 입력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형자산을 공부할 때 유형자산은 기말에 정액법이다 정률법 이런 것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유형자산 공부할 때 공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결산 분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수행 1번이 있는데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하라 그랬는데요. 밑에 보니까 승용차 2개가 1장, 4장 때 이미 했던 거고 컴퓨터도 4장 공부할 때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가지는 했어요. 3가지는 했으니까 안 한 것은 건물 22년도에 구입한 건물하고 그 다음에 요 비품 중에 에어컨 21년도에 구입한 요 에어컨 요 2개만 우리가 지금 입력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요 3개는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빠져 있는 요 2가지를 지금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또 갈까요? 아까 열어놓은 게 있어서 저는 그걸 꺼냈고요. 엔터를 위에서 3번 치면 이미 등록된 3가지가 딱 보이겠죠? 그 밑에 4번째 줄을 클릭하시고 계정 과목은 건물이니까 더블 클릭해서 건물 확인해 주시고 1001 본사 건물 취득일은 2022 0701 5천만 원을 말입니다. 이거는 기초가액에다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2년도 7월에 취득했기 때문에 우리 23년도 입장에서는 전기에서 2월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기초가액에 넣어줍니다. 5천만 원. 전기말 상각 누계액 입력합니다. 125만 원. 전기말까지 감가상각한 누계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하고 정액법은 요 밑에 9번과 10번에 입력합니다. 1번 정액법 그대로 두시고 내용연수는 20년.
그리고 본사가 사용부서니까 경비구분은 800번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250만 원이라는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이미 여기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5번째 줄 클릭하셔서 비품을 입력해야죠. 더블 클릭해서 비품 212번, 코드는 3001, 에어컨도 비품이에요. 그래서 에어컨, 취득일은 2021 0725. 자, 이것도 21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기초가액에다가 입력합니다. 2432 000 160만원 전기말 상강두개기. 정률법 5년은 9번과 10번에 입력합니다. 정률법 그대로 두시고 내용요수 10번에다가 5하고 엔터합니다. 사용부서가 본사이기 때문에 경비구분은 여기 800번대를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당기 회사계상 상각비 20번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37만 5,232원. 이것이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회사의 고정자산을 전부 등록을 해 놓으신 다음에,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박스 안에 고정자산 등록도 있지만 여러가지 고정자산 관리할 수 있는 대장들, 장부들이 쫙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결산하는 데 있어서 자동 결산에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꼭 해줘야 돼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결산월은 12월 31일, 12월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냥 12월 입력하면 31일은 자동으로 됩니다. 경비구분은 그냥 전체로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고정자산 등록했던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2개, 차량 운반구도 2개죠. 이 3가지 계정 과목에 대하여 기초가액이 어떻게 되고 당기 증감, 기말 잔액, 전기말 상각누계, 당기 감가상각비 범위액, 요게 지금 당기의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3개를 합친 게 요 밑에 있는 경비 합계, 즉 감가상각비가 이번에 손익계산서에 요만큼이 갈 거예요. 668만 8,965원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장을 해두는데요. 기능 모음에 가면 저장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기능 모음에서 기타에 있는 저장을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닫으면서 저장하겠느냐 할 때 예 해도 돼요. 아무튼 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 자동 결산할 때 쉽게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장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그걸 하라고 돼 있을 거예요. 수행 2번. 수행 2번은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이용해 가지고 과목별로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조회해봐라 하는 건데요. 이거는 회계 처리하고 관련성은 없어요. 자, 수행 3번이 이제 결산 처리하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월별 감가상각비의 계산. 이걸 이용해서 결산 기준일 12월 31일로 감가상각비를 조회하시오 그랬는데 저장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풀이를 보시면 우리가 했던 고정자산 등록했던 거 건물 250만 원으로 계산했고, 에어컨 37만 5,232원으로 우리 감가상각비 계산했고, 뭐 숫자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관리대장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조회는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 3번은 이건 우리가 했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결산 기준일을 12월 31일을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었죠.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까지 했습니다. 이 저장을 해두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 요 화면은 지금은 볼 수 없는데 요 화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자동 결산을 할 때 결산 자료 입력해서 이 그림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때 반영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유형자산이나 무슨 고정자산이나 이게 그 감가상각 하는 것만 결산 수정 분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수동 결산을 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동 결산이라는 것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서 결산을 하는 건데 이와 같이 크게 나누어서 이와 같이 7가지를 우리는 일반 전표에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첫째, 손익의 예상과 이연이에요. 수익과 비용의 이연. 여러분이 아마 자산과 부채를 공부할 때 이런 개정 과목 생각나는지 몰라요. 자산에서 미수 수익. 좀 어려웠을 텐데 미수 수익하고 그 다음에 자산에서 선급 비용 이런 개념 과목이 있었거든요. 당좌자산 공부할 때 미수 수익, 선급 비용. 그 다음에 부채 공부할 때는 여러분 여기 좁은 여기 위에다 써볼까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하고 그 다음에 선수 수익.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부채에서 소개를 이 개정 과목을 소개받았고 요 밑에 있는 것은 당좌자산 공부할 때 이거 소개받았던 개정 과목들이에요. 그게 바로 결산과 관련된 개정 과목입니다. 요게 바로. 그래서 이연을 할 때는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을 써요. 선수수익이나 선급비용. 이게 이연과 관련된 개정 과목. 이연이라는 것은 수익이나 비용을 차기로 이연시킨다. 그러면 단기에서는 취소시키고 그걸 차기로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이연이라고 해요. 발생은 뭐냐면 지금 아직 장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한다 이거예요. 단기에 반영하는 걸 발생 또는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미지급 비용, 미자 돌림이 미지급 비용이나 미수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때는 미수 수익으로 비용을 발생시킬 때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 기초 공부할 때 제일 어렵다고 헷갈린다고 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도 저는 이 비용의 발생과 이연을 헷갈려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런 회계 처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회계를 기초를 벗어나려면 요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시험에서 자칫하면 떨어져요. 네. 쉬운 거 다 맞췄지만 이 부분까지 맞춰주어야 70점이 나오도록 문제를 내거든요, 되게.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이 부분에서 놓쳤어요. 이 부분과 관련된 게 문제가 딱 하나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결산 분계에 하나 나오고 이론에 하나 나오고 하게 되면은 이론에서 하나가 3점, 결산에서 하나가 3점, 뭐 두 개가 오면 6점이나 되죠. 예,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6점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데서도 아는 것도 우리가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아슬아슬하게 70점 이상이 합격인데 아쉽게 69점으로 떨어졌다든가 68점으로 떨어지신 분들은 되게 내가 이 부분에서 난 이 문제만 나오면 내가 뭔지 모르겠더라. 네,
그런 분들이 되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해서라도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이라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주세요. 네. 자, 이거 일반 전표에서 정리하는 분계입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정리하는 것도 수동분계 사항이에요. 밑에 사례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단기매매증권 평가는 당좌자산에서 여러분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우리 연습했었죠? 그겁니다. 현금과부족 정리. 이거 현금과부족에 대해서 앞에서 자금관리할 때도 연습했었죠? 이게 자금관리 때 나왔지만 결산 때 왜 나오냐면 결산일까지 현금과부족액이 정리가 안 됐으면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하는 거. 그게 바로 결산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선납세금을 정리하는 거. 아마 우리가 예제가 앞에서 없는 걸로 봐서 우리 회사는 지금 선납세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납세금은 뭐냐면은 법인이 세금을 내야 될 금액은 결산을 해봐야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얼마 나오는지를 알아서 거기다 법인세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는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중간에 발생할 때 지급자가 과세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세무서에서 법인세 중간해납이다 해가지고 법인세를 미리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네, 우리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는데 네, 그래서 그 세금을 낼 때 바로 법인세로 비용 처리를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선납세금이라고 차산을 잡아놔요. 그래서 만약에 800만 원의 법인세를 보통예금에서 이체시키잖아요. 그때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법인세 이렇게 안 하고 선납세금 세금을 결산 전에 미리 냈다 이거죠. 선납세금 자산 잡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줍니다. 그랬다가 결산 때는 이제 이 선납세금이 아니에요. 이제 법인세로 이걸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분계도 수동 분계를 해야 돼요. 일반 전표에서.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연습했어요. 유동 부채 공부할 때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개념 과목 여러분 기억나는지 몰라요.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개념 과목 이름이 좀 길죠?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유동부채 개념 과목이 있습니다.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차입을 할 때 만들어지는 개념 과목이 아니고 처음에는 장기 차입금이에요. 즉 비유동 부채. 처음에는 장기 차입금인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환일이 가까워지죠.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하게 되면은 이제 비유동 부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으로 개념 과목을 그대로 놔두면 개념 과목 분류에 의해서 그게 비유동 부채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계를 유동 부채로 집계하기 위해서 개념 과목을 바꿔주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분계입니다.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너무 많이 설정돼 있어가지고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죠.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환입시켜야 돼요. 그 환입시키는 것도 일반 전표에서 하는 거고요. 대손 충당금 환입도 우리가 여러분 매출 채권 공부할 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분계도 했지만 그게 맨 마지막에 환입한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이론할 때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 다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이미 결산 수정 분계가 언급이 됐던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모아서 연습을 해보겠다. 그래서 먼저 수동 분계할 사항이 이것이다 하는 거 알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수동 분계의 사례들을 한번 간단히 보면서 그리고 또 자동 분계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 시간이 됐으니까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